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가슴으로도 쓰고 손깃으로도 쓰라. 안도현. 부처와 예수와 부모와 아내를 죽여라. 신은 절대자와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바치는 양식이 절대 아니다. 부처를 우르르면 불경을 읽으면서 절을 하면 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지극히 효도를 다하면 될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면 한 번 더 껴안아주면 그만이다. 시에다가는 단 한 줄도 절대자의 말씀을 받아 적지 마라. 제발 부모의 자유로움을 침송하지 말 것이며 금실 좋은 아내와의 관계를 또 벌리지 마라. 시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연애 시절에 애인한테 몇 번쯤 시를 써서 바쳤는지요? 내 대답은 한결같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내 질문한 사람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스쳐간다.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시를 연애의 수단이나 사랑에 고백하는 도구점으로 여기면 그럴만도 하다. 젊은 날에는 개론 축시를 써달라는 주문이 쇄도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글은 입에 발린 주례사처럼 매번 쓸 수가 없어서 나는 늘 쩔쩔맸다. 대학 다닐 때 처음 축시라는 것을 쓴 적이 있는데 첫 걸음부터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다. 어렵게 개론에 성공한 선배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새우젓 장사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잘 살 거라고 말이다. 나는 새우젓 장수가 되겠다는 신랑의 그 말에 힌트를 얻어 원고지에 축시를 썼다. 그런데 식장에서 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신랑과 신부가 훌쩍이기 시작하더니 양가 부모님들까지 손수건을 꺼내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급기야 결혼식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사랑과 행복의 언어가 가득해야 할 남의 결혼식장을 거친 인생의 출정식처럼 비통하고 비정하게 만든 것이다. 그 어제는 돌이키지 못할 것이었으나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이거야. 혼주와 하객들이 흘린 눈물은 내 시에 대한 최고의 찬사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 아직도 그 선배는 그때 쓴 축시를 액자에 담아 거실에 걸어두고 있다 한다. 나한테 공으로 시집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고마워. 나는 받자마자 서문을 반드시 읽는다. 한 권의 시집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문 때문에 아예 시를 읽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버리는 시집도 있다. 한 지붕 아래 함께 밥 먹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서문에 여과 없이 드러내는 꼴이 안쓰러웠으다. 전북 지방의 말로 하면 식구들한테 야나게 부리는 것 같았으다. 간사를 뜬다는 뜻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집 서문은 어떤가? 20살 가을 밤이었다. 어느 낯선 간이역 대합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 어떤 서늘한 손 하나가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순간 섬뜩했으나 나는 잠잠고 있었다. 그때 내가 가진 거라곤 날선 칼 한 자루와 맑은 눈물과 제목 없는 책 따위에 무량한 허기뿐이었으므로 그리고 이른 아침 호주머니 속에선 뜻밖의 5,000원권 집배 한 장이 나왔는데 그게 여비가 되어 그만 놓칠 뻔한 청춘의 막차포를 끊었고 그게 미천이 되어 지금껏 먹고 잘 산다. 그때 다녀가셨던 그 어른의 주소를 알 길이 없어 그간의 행적을 묻고 소지하듯 태워 올린다. 시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시인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태도를 잘 보여주는 글이다. 젊은 날의 방황, 세상에 대한 이유 없는 정오, 삶을 바라보는 순정하고 따스한 시선이 독자인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이점은 되어야 한다. 시라는 형식 혹은 시집이라는 행식 속에 가족을 끌고 들어와 쟁기고 수다듬는 행위는 아무래도 비시적이다. 그런 사랑은 시집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법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족을 만나면 친족을 죽이라. 중국의 고성 임제의 화두다. 무슨 말인가? 나 아닌 다른 경계에 동요하지 말라는 말이고 일체를 부정하고 벗어나라는 말이며 그 어떤 건의나 관념들로부터도 벗어나라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안에도 있지 말고 밖에도 있지 말고 중간에도 있지 말라는 것이다.
일체의 얼매김으로부터 벗어나야 깨달음에 이르듯 시로 접어드는 길도 그러한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는 절대자와 부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바치는 양식이 절대 아니다. 시의 초보자일수록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 또 누구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 시가 천박해지는 순간이다. 그 무엇을 위해서도 쓰지 말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쓰지 말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아내를 만나면 아내를 죽이라. 부처를 우르르면 불경을 읽으면서 절을 하면 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지극히 효도를 다하면 될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면 한 번 더 껴안아주면 그만이다. 시에다가는 단 한 줄도 절대자의 말씀을 받아 적지 마라. 제발 부모의 자유로움을 충성하지 말 것이며 금실 좋은 아내와의 관계를 떠벌리지 마라. 그래도 부처와 예수와 부모와 아내를 시에다 쓰고 싶어 못 견디겠으면 어떻게 하나. 부처의 말씀을 간념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고 실천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해 쓰라. 예수를 팔아 제 입속을 챙기는 자들을 크게 꾸짖는 시를 쓰라. 부모의 비겁함과 치부와 죄를 찾아 쓰라. 아내의 찌찌함과 실수와 과욕에 대해 쓰라. 시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일찍이 김수영은 시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이렇게 노래했다.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껴 서 있다. 그리고 조금씩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 좀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부분. 시인은 이렇듯 절정에서 조금 좀 옆으로 비껴서 있어야 하는 자이다. 종교가 진리의 절정에 도달한 정신의 영역이라면 문학은 진리의 위기를 포착하는 풍향계여야 한다. 종교와 문학이 손쉽게 화해하면 둘 다 망한다. 시는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되며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시의 마음은 종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가되 시의 몸은 종교가 가리키는 방향의 반대쪽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 그 어깃장, 그 버티는 안간힘, 그 불화의 순간에 가까스로 시는 태어난다. 그의 가을나는 세상에서 재미 못 봤다는 투의 말버릇은 버리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도 농담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떨어진 은행잎이나 나둥그러진 매미를 주어 성낙갑 속에 놔두고 나도 누이도 방문을 안으로 잠갔다. 그의 가을나는 어떤 가을도 그의 것이 아님을 알았으며 아무것도 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비화시키지도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냐? 그의 가을나는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다 살아버렸지만 베개에 맺힌 물방울 같은 또 한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가 흩어지기 전까지 세상 모든 눈들이 감기지 않을 것을 나는 알았고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들의 매장을 끝내고 소풍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 아버지, 씹새끼 너는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해. 그의 가면 뒤의 얼굴은 가면이었다. 이승복 그의 가을 부분. 이승복은 아버지라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는 폭력적 질서를 전복하고자 했다. 아버지, 아버지, 씹새끼 너는 입이 열이라도 말 못해. 구절을 두고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단한 장면을 연상했다. 하지만 시인은 어느 대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뱉는 욕설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욕설인지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고전적인 관계 설정은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너는 날 버렸지. 이젠 헤어지자고. 너는 날 버렸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날 버렸지. 최성자 Y를 위하여 부분. 최성자는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뒤에 이별의 아픔을 정면 돌파하는 자아를 보여준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자기 갱신의 기회로 삼는 이러한 태도는 시의 끝부분에 가서 오 개새끼 못 잊어라는 결구로 마무리된다. 오 얼마나 당찬 사랑인가. 사랑의 표현. 화장품 냄새 솔솔 풍기는 향기로운 엄마. 뭐든지 척척 도와주셔서 고마운 엄마. 바른 길로 가라고 해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어마 안 보인다고 떨어지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 한 개 뚫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돼지 비만하게 뚫려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쨌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째마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배황근 엄마의 런닝구. 이 두 편의 동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시에서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엄마는 아이가 엄마라는 대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본 시다. 이 말은 엄마의 사랑을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입 밖으로 하면 그만 목이 맨다는 가장된 표현을 하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도 떨려서 하지 못한다고 짐작 어리 흉내를 내는 것이다. 엄마에게 굳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일까? 이 아이가 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나 사랑해 묻질 않아라는 항지우의 시 늙어가는 아내에게를 읽어주고 싶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 눈에 낀 눈곱을 훔치거나 그대 옷깃에 솔밥이 뜯어주고 싶게 유난히 커 보이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이에 비해 엄마의 런닝구는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사랑의 본질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다. 이 동시에는 아빠, 엄마, 작은 누나, 나가 등장하는데 작은 누나가 있으니까 큰 누나도 있을 것이다. 이 다섯 식구의 살림을 위해서 훤히 내다보는 것이 있다.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지면 대체로 좋은 시에 가깝다. 아버지가 엄마의 찢어진 맞는 말이지만 여기 쓰는 째진이라는 사투리가 오히려 울림을 정복시킨다. 런닝구를 쭉쭉 찢는 행위는 폭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엄마에 대한 배려, 즉 새로 사입으라고 찢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딱딱한 말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 시는 감동을 준다. 런닝구라는 말은 사전에 없다. 이것을 맞춤법에 맞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엄마의 내의, 엄마의 속옷, 엄마의 메리아스 등으로 바꿔보라. 의 하나로 시의 감동이 급전직화해버린다.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벤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의 겨울이. 조선시대 김상용의 시조다.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꿈에 와서 나를 만나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이다. 님 생각으로 깊은 밤엔 잠도 오지 않는데 잠을 자야 꿈이라고 굳이 어느 꿈에 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묘하지 않은가?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투정하다 그러나 간절하게 표현했다. 누군가 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시는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면 다 좋은 시가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글쎄 하면서 고개를 흔들 것이다. 또 누군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한마디 보탤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쓰려면 사랑이라는 말을 시에다 쓰지 말아야 한다고, 제목으로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사랑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려야 한다고 훈수를 할 것이다.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고 게을러져라. 정막을 사랑하라. 정막에 사로잡힌 정막의 포로가 되라. 정막 속에서 빈둥거리다가 보면 문득 소란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상의 소란 속으로 단번에 뛰어들지 말고 가능하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다 보면 시를 쓰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바로와 숙성.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형기 시인은 부산으로 피나온 조지훈을 만나 술을 한잔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팔팔하게 젊은 이형기는 대선배 조지훈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지훈은 그것은 거저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일이요 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지훈은 이 말을 전에 정지용한테서 들었다고 일러주었다. 시를 방치하는 일, 그게 시를 잘 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당신은 이 선문다 같은 짧은 일화를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의 대가들 뿐만 아니라 서양인도 비슷한 충고를 한다. 브렌다 유랜드는 창의적인 글은 오랫동안 비효율적이고 행복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글쓰기의 유혹, 다른 생각, 2004년. 노동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견해는 야만이거나 무책임한 언쓰릴 뿐이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 공부해도 다다르지 못할 판에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우라니 당신은 의아하지 마라. 좋은 시를 쓰기 위해 무조건 한가하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 누구나 빈둥거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책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도 시 한 줄 떠오르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려본 적이 있는 사람, 이러다가 영영 시를 쓰지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리하여 아예 시를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자주 섞인 푸념을 내뱉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빈둥거릴 권리가 있다.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회평론 2005년. 이라는 매혹적인 제목의 글에서 버트란트 레슬이 한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는 노동이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다운 해를 끼치고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생산에 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소비에 대해서 너무 적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루의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불성실하게 보내라는 말이 아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도록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빈둥거리며 노는 시간을 발효와 숙성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다. 만약에 당신이 만일은 술을 마시고 싶거든 술이 제대로 있기를 기다려라. 열흘이라도 100일이라도 기다려라. 좋은 술일수록 절대로 혼자 병마개를 따고 홀짝이며 마셔서는 안 된다. 함께 마실 친구가 저는 어스런 무릎 위에 당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초조하게 담장 바깥을 기웃거리지 마라. 당신은 그냥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걸어라. 나는 어슬렁거리며 걷는 시간을 좋아한다. 어슬렁거려야 미세한데 눈길을 줄 수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의 뒤편을 엉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아마 그도 어슬렁거리며 걷는 일로 하루를 다 소비하는 자일 것이다. 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되도록 많이 걸을 것을 주문한다. 한적한 오솔길이나 덜길이 아니더라도 좋다. 재빠르게 걷지 말고 따복따복 걸으라. 모든 길은 세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통로다. 그런데 앞불사 학교 앞거리에 어느 날 이런 현수막이 나붙은 것을 보고 말았다.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를 112에 신고합시다. 학교 부근 파출소에서 내건 이 현수막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이유 없는 걷기가 바로 배회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학생들은 모두 파출소에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한편으로는 웃음이 킥킥 터져 나왔다. 이 현수막의 폭력성은 빈둥거리는 일이라 말로 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시가 오지 않으면 아둥바둥 시를 찾아 나서지 마라. 그냥 놀아라. 빈둥거려라. 시를 써서 무슨 이름을 얻겠다는 허영심을 버리고 시가 실패할지 모른다고 초조해하지도 마라. 소나기가 내려도 마당에 널려있는 고추를 치우려 허겁지겁 뛰어나가지 말 것이며 개수대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있어도 잊어버려라.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시간. 시를 쓰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해결하나 물어보지 마라. 시를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슬럼프인 것이니 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슬럼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시를 쓰고 싶거든 슬럼프마저 사랑하고 즐길 도리밖에 없다. 스스로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되거든 승용차를 버리고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이곳저곳 일 없이 기웃거려라. 바다로 가거든 휴대전화를 물속에다 던져버려라. 저녁이 찾아오면 전등을 켜지 말고 어둠 속에서 어둠과 한 몸이 되어보라. 시를 다시 쓰면서부터는 신문을 끊었고 TV를 거의 끊었고 외출을 거의 끊었다. 내가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침 저녁 아파트 역 구릉 위로 난 산책로를 걷는 때는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거기를 걸으면서 시를 생각하고 머릿속에다 집을 짓듯 시를 짓고 지은 시를 외우며 돌아와서는 외워온 시를 입력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앉아 시를 고쳐 쓰곤 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위선한 시인은 30년간 시를 끊었다가 근래에 빛나는 시를 생산해내고 있는 분이다. 그 시간 동안 시를 방치한 것이다. 다시 시를 쓰면서 그는 주로 걸으면서 시를 생각했다고 한다. 당신도 빈둥거리며 걷다가 보면 운 좋게 다음과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목화 전문. 이 시의 앞 두 줄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본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가 손을 얹었다.
피동쯤 미사 희를 빼고 나면 시의 호흡이 바람간 빨라진다. 할머니의 손길이 소 목덜미까지 가닿는 시간도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소를 쓰다듬는 할머니 손길의 경건함도 지극한 사랑의 느낌도 사라지고 만다. 시가 여유를 놓치는 순간이다. 능동적인 생각과 행동만이 우대받는 세상을 우리는 통과해왔다. 느림이나 깨어름 따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성 종양처럼 알고 지냈다. 학교의 선생님도 집안의 부모도 우리에게 좀 더 빨리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야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소 목덜미에 손을 얹는 할머니는 얼마나 낮은 곳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할머니가 얼마나 천천히 부엌에서 걸어 나왔는지, 얼마나 느리게 소한테 여물을 갖다 주었는지, 소가 여물을 우물거리는 동안 얼마나 거하게 소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 안다. 그리고 소와 함께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냈는지도 충분히 안다. 저녁 무렵 할머니에게 이미 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들여다볼 줄 알고 서로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동병산연의 관계다. 비록 6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행간과 행간 사이의 여백은 무한하고 시행은 끝났건만 마지막 심포는 소와 할머니의 상처와 그 둘 사이의 정막이 오래 지속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막을 사랑하라. 정막에 사로잡힌 정막의 프로가 되라. 정막 속에서 빈둥거리다가 문득 소란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상의 소란 속으로 단번에 뛰어들지 말고 가능하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다 보면 시를 쓰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알면서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시인이다.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체하기 힘든 표현 욕구를 옛 사람들은 기양이란 말로 표현했다. 양이란 가려움증을 말한다. 아무리 긁어도 긁어지지 않는 가려움이 있다. 이런 가려움은 어떤 연고나 내공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표현욕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양이다. 감정을 쏟아붓지 말고 감정을 묘사하라. 제발 시를 쓸 때만 그리운 척하지 마라. 혼자서 외로운 척하지 마라. 당신만 아름다운 것을 다 본 척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낭만으로 색칠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슬픔으로 혼자 짊어진 척하지 마라.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지 마라. 눈물 흘릴 일 하나 없는데 질질 짜지 마라. 무엇이든 다 아는 척 유식한 척하지 마라. 철학과 종교와 사성을 덜먹이지 마라. 기이한 시어를 주어와 자랑하지 마라. 시에다 제발 각주 좀 달지 마라. 자신에게 감정을 고백하고 싶으면 일기에 쓰면 된다. 특정한 상대에게 감정을 고백하고 싶으면 편지에 쓰면 그만이다. 함축인가 비유인가? 학교에서 시를 공부하면 할수록 왜 시와 멀어지는 것일까? 시를 왜 어렵고 모호하고 복잡하고 이상한 물건으로 여기게 될까? 혹시 교과서가 시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과서에서는 시를 이렇게 정의한다. 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나는 이 깊게 묵은 사전적인 정의를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 내용을 이룬다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이 말을 사람의 생각과 느낌으로 순환시켜 읽어도 마찬가지다. 또한 시 아닌 다른 문학 장르에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다루지 않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함축과 운율이 시의 형식적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 시는 운율적 결속력이 대단히 미미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율을 따지는 게 난처할 때가 많다. 또 시에서 함축은 긴 내용을 주로 말하기가 아니라 비유해서 말하기다. 길이의 단축이 함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의 함축은 오히려 감추어 말하기에 가깝다. 독자의 입장에서 함축의 의미는 시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시인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함축이란 겉으로 드러난 언어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내포한 소뜻과 암시하는 바를 살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행간을 읽으라는 말이다. 이 나무는 시의 함축성보다는 오히려 시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긴 이야기를 짧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의 사용이 시의 특성에 가깝다는 말이다.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매우 정확하고 적절한 의견이다. 시를 느끼고 이해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창작자도 시의 사전적인 정의에 갇혀 있으면 좋은 시를 쓸 수 없다. 인간의 사상을 한 자루의 펜으로 표현하겠다고 대드는 일은 무모할 뿐이다. 한 편의 시가 인간의 사상적 체계에 관여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상을 해설하거나 추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시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감정과 유사한 용어인 감성, 정서, 느낌을 종이 위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고백, 감상, 해낙, 감정을 드러내고 쏟아붓는 일은 시작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당신이 보고 싶다거나 풍경이 아름답다거나 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나 넋두리 혹은 하소연이라고 부른다. 그런 것들이 시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시의 모든 것은 아니다. 시가 고백적 양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게 세 가지가 있다. 당신은 시를 쓰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가감하게 배척해야 한다. 첫 번째는 과장이다. 제발 시를 쓸 때만 그리운 척하지 마라. 혼자서 외로운 척하지 마라. 당신만 아름다운 것을 본 척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낭만으로 색칠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우습다. 두 번째는 감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척하지 마라.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지 마라. 눈물 흘릴 일이 하나 없는데 질질 짜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역겹다. 세 번째는 현학이다. 무엇이든 다 아는 척, 육식한 척하지 마라. 철학과 종교와 사상을 덜먹이지 마라. 기이한 시어를 주어와 자랑하지 마라. 시에다 제발 각주 좀 달지 마라. 그런 것들은 느끼하다. 오규원은 시란 개인적인 욕망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의 발산 형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나의 욕망 가운데 가치 있는 어떤 경험을 선택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남과 다른 세계를 유형화해 보여주는 의도적 행위라고 했다. 자신에게 감정을 고백하고 싶으면 일기에 쓰면 된다. 특정한 상대에게 감정을 고백하고 싶으면 편지에 쓰면 그만이다. 시는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감정의 정화조다. 속에서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고 여과시키는 일이 바로 시인의 몫이다. 묘사의 힘. 내가 내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사물이 대신 얘기해준다고 눈에 번쩍 뜨이는 말을 해준 이는 연하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감정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인의 받아 적기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감정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묘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묘사란 감정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그려내는 것이다. 시인이 묘사한 언어를 보고 독자는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을 이미지라고 한다. 명태들은 필사적으로 벌렸다가 끝내 다물지 못한 입을 다시는 다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끝끝내 다물지 않기 위해 입들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단호하게 굳어져 있다. 억지로 다물게 하려면 입을 부셔버리거나 아예 머리를 통째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린 명태들은 간신히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물고기보다는 막대기에 더 가까운 몸이 되어 있다. 모두가 아직은 악순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번 단지 그 막대기에 남아있는 커다란 옹이일 뿐이다. 그 옹이 주변에서 나이테는 유난히 심하게 뒤틀어져 있다. 김기태, 명태 부분. 명태를 말하고 있는데 늙은 사람의 모습이 언뜻 비친다. 시인은 명태라는 대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독자는 삶과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모샤의 힘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 모사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미술에서 대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두말할 것도 없이 모사는 관찰에서 시작된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낮추거나 무릎을 구부릴 줄 알아야 한다. 옛 시인들이 산정에 올라 천하를 둘러보며 호연지기를 노래했던 일은 감정의 움직임에 충실한 것이었다. 현대의 시인들은 그걸 따라 흉내내면 안 된다. 산에 오르기 전에 눈에 띄는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언어의 그림으로 그릴 준비를 해야 한다. 혹시 덜길을 걷다가 당신은 달개비 꽃잎 속에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달개비 떼 앞에 쭈그리고 앉아 꽃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 이 세상 어느 코끼리 이보다도 하얗고 이쁘게 끝이 살짝 말린 수술 둘이 상아처럼 뻗쳐 있다. 황동규 풍작 58. 나도 이 시를 읽고 실제로 달개비를 찾아 꽃잎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정말 달개비 꽃잎 속에는 코끼리가 들어있었다.
믿어지지 않으면 허리를 낮추고 가만히 딸기비 꽃잎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 구슬 때문에 한 발 늦었다는 자괴감 때문에 나는 요즘도 꽃잎을 보며 무조건 오래 들여다본다. 어떤 시가 어느 예술로서의 기본적인 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도 묘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물에 대한 묘사 능력으로 시의 품격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묘사는 시를 습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시인은 세상에 대해 이런 궁지롭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세밀하게 그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정확하고 절실하게 언어로 그릴 그 책임이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까발려 드러내면 시가 추해진다. 내 마음을 최대한 정성을 들여 글에서 보여주기 그게 시다. 다음은 조선 후기 한욱이라는 시인이 쓴 한시다. 산등에 붙은 오막살이 까치 둥지 같다. 그래도 울타리에는 가지마다 봄꽃이 곱다. 집이 너무 헐어서 바람도 딱하게 개나 보다. 꽃 이파리 희물하다가 낡은 지붕을 깁는다. 서정시에서 흔히 자아가 대상에 스며드는 것을 동화 혹은 감정이업이라고 한다. 거꾸로 어떤 대상한테 자아를 맡기고 비춰보는 것을 의타, 투사 혹은 투영이라고 한다. 주체와 격차의 동일시라는 전통적인 서정시의 문법이 여기서 시작한다. 이 시에서 일가인은 자아가 풍경에 동화되는 순간을 제시한다. 이에 비해 자아의 감정을 바람에 엇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등쓰기 오막살이의 낡은 지붕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화자의 심정을 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에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애처롭고 딱한 감정을 단순히 토로하는 게 아니라 꽃잎이 낡은 지붕을 덮는 객관화된 풍경과 동일시하는 이 기법은 묘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묘사는 무엇보다 구체적 형상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시에서 구체성은 감동의 원천이고 삶의 생생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시에서 묘사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의 현상을 생생하게 그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묘사의 생생함이 대상의 본질에 이르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묘사는 시의 화자인 나를 객관화하는 데 기여하는 형상화 방식이므로 묘사를 통해 대상과 시적 화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시로서 말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 한 줄 없이 자기 뱃속에 든 것을 줄줄이 쏟아놓기만 하는 시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시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인 고백을 할까 싶기도 하지만 시의 옷을 입고 이리저리 시달리는 그 언어는 또 얼마나 몸이 아플 것인가. 말을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노래를 시켜도 한 번쯤은 뒤로 뺄 줄 아는 자가 시인일진데 어두운 노래방에서 혼자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시인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